자, 다음은 가행정행위입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이런 목차가 나오면 앞에 상위 카테고리가 뭔지를 꼭 분류 기준을 봐야 돼요. 가행정행위 앞에 카테고리는 뭡니까? 자, 한번 볼까요? 역순으로 올라가는 연습도 하세요. 가행정행위 앞에 카테고리는 얘는 지금 단계적 행정결정이에요. 또는 행정작용이라고 써도 되는데 중간행위와 최종처분이 나오는 단계적 행정행위죠. 우리는 아직도요 행정행위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일반 행정작용법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죠. 일반 행정작용법에 근거해서 나오는 처분이요 한 번에 단박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확약에 이어서 가행정행위, 그 다음에는 사전결정 부분어가 나오겠죠. 이런 일반 행정작용법은 나중에 행정구제법 등과 동일하게 총론에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법 총론 중에서 행정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는데 얘는 행정조직에 관한 법, 내부조직에 관한 조직법, 작용법, 작용법은 대외적 작용이죠.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행정작용이 이루어질 때 나오는 거고 그런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것이 행정구제법이에요. 이렇게 구제법, 행정구제법, 조직법, 행정조직법, 작용법, 행정작용법. 근데 행정작용법인데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니까 일반 행정작용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분류체계를 항상 머릿속에 잡아놓고 공부를 해야 지식이 짜임새 있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가행정행위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임시 가짜인데 임시. 그래서 임시구제는 가구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 이거는 잠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임시구제는 가구제, 잠정적 구제. 똑같은 말이에요. 가행정행위는 종국적 처분이 있기까지 행정행위를 이건 강학상 개념이죠. 처분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있기까지 잠정적 규율의 필요성 때문에 사후심사를 유보해 놓고 잠정적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행정행위는 잠정적인 행정의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확약과 구분돼요. 확약은 약속만 하는 거잖아요. 얘는 잠정적이나마 처분의 실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간행위들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본처분 권한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발동할 수 있어요. 자, 사후심사를 유보하고 잠정적 규율을 하는 이유는 보통은요 우리가 과세처분 같은 경우도 제척기간이 있어요. 언제 동안에 이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꼼꼼히 심사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임시적으로 처분이 먼저 나가는 거죠. 법적 성질, 가행정행위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직접적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행정행위, 즉 처분해 봐야 돼요. 종국처분과 달리 종국처분이 나오면 대체가 되기 때문에 계략적, 여기서는 계략적이라는 말은 꼼꼼하지 않게 계략적 심사만을 합니다. 그리고 종국처분이 나올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잠정적의 반대말은 뭐죠? 종국적인 거죠. 그리고 종국처분이 나오면 대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가행정행위는 최종처분이 나오면 대체된다는 게 처분서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뢰보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법적 근거는 본처분 권한 규정에 이런 중간행위로서 가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효력은 잠정적이긴 하지만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확약과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행정행위, 즉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판례에 따르면 처분성이 부정되는 확약과 구별되는 겁니다. 가행정행위는 잠정성, 가가 임시가짜니까 그리고 대체성, 최종 처분이 나오면 대체가 된다는 것이죠. 예정이 되어 있다는 말은 처분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뢰보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죠. 최종 처분이 나오면 얘는 소멸해서 대체가 될 거다. 그래서 보행정행위 구속력을 미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신뢰보도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최종 처분이 나오면 대체가 될 거라는 것이 이미 명문화되어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본행정행위하고의 관계는 여기서 말하는 본행정행위는 최종 처분 말하는 것이겠죠. 발령되면 본처분에 의해서
가행정의는 대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효력을 상실해버려요. 소멸된다는 얘기죠. 판례는 공정거래위원회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미리 발령한 선행 과징금 부과 처분과 자진신고를 이유로 한 후행 과징금 감면 처분에서 선행 처분은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요, 담합 같은 거 하잖아요. 부당공동행위 담합 같은 거 했을 때 이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진신고를 한 자에게는 감경 또는 면제시켜 줍니다. 과징금을 감면시켜줘요. 근데 자진신고자에게도 일단 임시적으로 처분이 발령되고 나서 자진신고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나중에 조정해 주겠다고 한다면 결국 최종 처분은 아닌 게 명시가 된 거죠. 이런 경우에 선행 과징금 처분은 최종 자진신고를 이유로 한 후행 처분이 나오면 최종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이다. 잠정적, 이 말이 임시적, 즉 가행정행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후행 처분이 나오면 선행 처분은 후행 처분에 흡수돼서 소멸함으로 이미 소멸한 처분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겠죠. 이익이 없다,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권리구제, 가행정의는 행정의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행정의로 권익침해를 받는 자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다만 취소 소송을 이미 제기해서 계속 중인데 최종 처분이 발령되면 가행정의의 효력이 상실되죠. 그런 소익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 처분으로 청구치를 변경하면 되겠죠. 입법내는 가볍게 읽어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우리 이제 공무원이니까 파면해임 감등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일단 잠정적으로 직위해제부터 하죠. 보통은 뭐 보직에 해임했다, 이게 결국 직위해제예요. 보직을 해임했다, 뭐 이런 표현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직위해제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양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징계권자에서 징계 처분이 발령되기 전까지 잠정적 효력을 갖는 처분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사전결정, 얘는 시험에서 좀 자주 나오죠. 사전 요건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뭐 예비 결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실무에서는 이런 사전 결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전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런 사전 결정에 따라서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예측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사전 결정을 받으면 최종 처분이 발령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사전 결정이란 종국적 처분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전에, 이런 말이죠. 종국적 처분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해서 사전적이고 종국적인 결정을 말합니다. 즉 중간 단계에서는 종국적 규율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죠. 건축법 10조가 입법고시 국회에서 보는 입시에 기출이 됐습니다. 원자력 안전법, 이거는 예전에 5급에서 기출이 됐고,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적합통보 있죠. 이 적합통보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 알아둬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폐기물관리법 25조. 그 다음에 건축법은 입시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좀 알아두시고, 원자력 안전법 10조 같은 경우 뭐냐면 최종 처분은 원자력 건설이에요. 원자력 건설 허가가 최종 처분이겠죠. 종국 처분. 최종 처분입니다. 근데 원자력 건설을 하려면 천공에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늘나라에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지에 해야 되는데 원자력 부지, 이 부지 요건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방사능 오염의 두려움 때문에 막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원자력 부지에 관해서 사전 승인을 받는 건데, 이게 원자력 건설 허가의 부지 요건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부지 사전 승인을 받는 건데, 이 사전 승인은 원자력 건설 허가라는 최종 처분의 일부 요건이죠. 일부 요건에 대한 판단이니까 사전 결정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법에 보면은 부지 사전 승인을 받으면 지방공사, 기초공사를 할 수 있어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부분허가의 성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양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사전적 부분허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즉 최종 처분의 요건에 대한 판단이니까 사전결정의 성격도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서 부지 사전 승인을 받으면 기초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부분허가, 즉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허가의 성격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실제 판례에서 쟁점이 됐던 건 원자력 부지 사전 승인, 얘는 사전결정 부분허가의 성격이 있는데 그 자체가 처분성이 인정되죠. 판례는 확약 이외에는 나머지 중간행위의 처분성은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취소소송 계속 중에 최종 처분이 발령돼 버린 거야. 그러면 결국 얘는 여기로 흡수되거나 또는 결합해서 소멸해버리죠. 소멸하면 더 이상 다툴 수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판례는 이렇게 체부형 처분이 발령되면 중간행위를 다툴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부적법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들은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이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 최근 판례는 이런 경우에도 소이익이 긍정될 여지를 주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소의 이익, 소송 파트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550채 예전에 출제가 됐어요. 우리도 알아둬야겠죠. 사전결정은 종국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확약과 구별됩니다. 효력이 있어요. 행위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점에서 부분허가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이런 사전결정은 특히 폐기물관리법 25조의 폐기물 적합통보, 이게 제일 중요해요. 폐기물 허가를 할 보통 자료를 제출해서 신청을 하는데 적합통보를 받으면 이게 일종의 사전결정의 성격을 갖습니다. 사전결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처분이에요. 그런데 사전결정이 재량행위인지는 최종 처분의 요건이 뭔지로 판단해야겠죠. 최종 처분의 재량 요건을 미리 선취해서 판단했다면 그러면 이때의 사전결정은 재량행위로 봐야 될 겁니다. 종국 처분의 요건에 따라서 재량 여부가 결정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요건이니까 미리 선취해서 판단했을 거 아니야. 이 기속 요건이라는 건 일의적 규정인데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걸 뭐 미리 취해서 판단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 실무에서는 거의 재량 요건을 미리 판단합니다. 종국 처분이 기속행위면 사전결정도 기속행위. 종국 처분이 재량인 경우 사전결정의 대상이 뭐 재량 요건이겠죠. 재량 요건이면 사전결정은 재량이 되는 겁니다. 기속 요건이면 기속행위가 되는데 기속행위를 뭐 사전결정할 이유가 있겠어요? 누가 봐도 이리적인데. 어쨌든 답안지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법적 근거는 본처분 권한 규정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중간행위는. 사전결정의 구속력, 이게 입법고시에서 기출이 됐어요. 즉 최종 처분의 요건에 관해서 너 요건 갖추고 있어. 근데 막상 최종 처분 발령할 때는 너 그 요건 충족 안 돼 있어. 이렇게 사전결정에 모순되는, 반대되는 그런 요건 판단을 다시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사전결정의 구속력입니다. 구속력 부정소는요. 구속력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으로 판단해 봅니다. 왜냐면 사전결정도 공적 견해 표명의 개념 울타리 안에 있거든요. 신뢰보호 원칙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부정된다면 사전결정에 배치되는 모순되는 판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판례입니다. 구속력 긍정설, 이게 다설이에요. 사전결정은 최종결정의 요건 선취 미리 취한 걸로 그 자체가 종국적 결정이고 따라서 종국결정을 구속한다고 보는 겁니다. 왜 긍정하냐면 사실 이건 이론적으로는 긍정하는 게 맞아요. 왜? 사전결정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전결정 뭐하러 해요? 그런 말이죠. 결국 사전결정이라는 제도 취지로 볼 때 사전결정이라는 제도가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만들어졌던 건 이런 구속력이 긍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근데 판례가 왜 구속력을 부정하려고 할까? 여러분,
선거가 있잖아요. 내년 총선도 있는데 특히 단체장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를 하잖아요. 시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 선거 도와준 사람들이요, 자기 물러나기 전에 사전결정 다 하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나 도지사가 취임하고 보니까 알박기가 다 돼 있네. 사전결정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사전결정이 구속력을 긍정해버리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추진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되돌리려고 하면 나중에 막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소송도 걸리고 막 이러는 겁니다. 판례가 보니까 사전결정에서 이루어진 재량 판단이 너무 날림이야. 그런,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풀뿌리 민주주의가 몇백 년에 걸쳐서 성숙한 나라는 아직 아니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긍정하면 이 제도가 너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즉 사전결정과 다른 결정을 최종 처분 발령 당시에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이런 사전결정도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되니까 신뢰보호 원칙 여부만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판례는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전결정과 다른 결정을, 배치되는 결정은 최종 결정 당시에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25조 3항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제도 취지, 그리고 이 조항을 나중에 보면 2년 내 요건을 갖춘 신청을 하면 허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전결정의 효력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결정을 받았는데 2년 내 신청 안 하면 효력이 상실돼요. 그 말은 2년 내 신청을 하면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입법자의 의사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입법자의 객관에 대한 의사는 실제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의사로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구속력을 긍정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다만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배제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이익형량을 통해서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는 항상 인정하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판례도 이렇게 가는 게 맞았다고 봐요. 구속력은 원칙적으로 긍정되지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사전결정에 배치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어쨌든 지금 재판 실무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판례는요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부정했잖아요. 부정서를 취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부정서를 취하는 대신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해서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배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 사전결정도 공적 견해 표명이에요. 따라서 이런 공적 견해 표명에 따른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판단하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권리구제. 사전결정은 그 자체가 처분이라고 했죠. 따라서 항고소송 또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익이 중요해요. 만약에 사전결정이 있고 최종결정이 있는데 사전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 않고 준비만 하는데 최종결정이 나오면 최종결정만 다퉈야 돼요. 이때는 사전결정을 다투는 건 소익이 없습니다. 왜요? 최종 처분이 나오면 얘는 소멸해버리거든. 문제는 뭐냐면 사전결정에 대해서 이미 취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취소송이 계속 중인데 갑자기 최종 처분이 나와버린 거야. 이때 그러면 소익이 소멸하는 걸로 봐서 부적법 각하해야 되겠느냐? 판례는 그렇게 봤어요. 판례는 부지 사전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는 계속 중, 원자로 건설 허가, 최종 건설 허가 처분이 나오면 부지 사전 승인에 관한 취소는 소액이익을 잃는다고 판시해서, 소액이익은 소송 요건이잖아요. 소송 요건을 못 갖추면 부적법 각하죠.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근데 결국 중간행위를 다투는 이유는 최종 처분이 나오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겠죠. 인근 주민들이 인인소송으로 다투었을 겁니다. 인인소송 뭔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인근 주민들이 다투는 소송이죠. 근데 결국 얘가 취소되면 얘도 취소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송 경제, 소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송 경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간행위를 다툴 소익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왜냐면 부적법 각하하면 그동안 냈던 소송 자료 이게 막 수백 장, 수천 장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 다시 다 내야 돼.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해야 돼. 너무 소송경제에 반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는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 이거는 협의 소익 파트에 가면은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나중에 배웁니다.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동일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해서 행해져서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적법을 존재할 때, 이런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봤고, 그래서 이미 소를 제기해서 다투고 있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소멸했더라도 다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 보세요. 이미 소멸한 처분, 예를 들면 소송 계속 중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걸 우리가 계쟁 처분이라고 써요. 쟁송이 계속 중의 처분이라는 거죠. 소송 계속 중에 계쟁 처분이 소멸하면, 이거는 암기해 놓으면 좋겠네요.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 줄여 쓸게요. 소이익은 소멸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런 위법한 처분에 계속 반복의 위험이 있어. 위법한 처분에 반복 위험이 있을 때, 그러면 법률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법률적 해명의 필요가 인정되면 이미 소멸한 처분을 위법성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소익을 인정하는 겁니다. 위법한 처분에 계속 반복의 위험이 있어서 법률적 해명이 필요하다면 이미 소멸한 처분을 다툴 소익이 있다. 이게 판례고요. 두 번째는 1년의 연속된 절차로서 연속된 절차로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연속된 절차로서 선행처분이 있어요. 그리고 후행처분이 있어요. 중간행위니까 1년의 연속된 절차죠. 첫 번째, 1년의 연속된 절차로서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적법을 전제하고 있어요. 즉,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이 적법할 걸 전제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적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행처분의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가 승계되는 관계라면, 그럼 이런 경우에 선행처분을 취소시켜버리면 얘도 같이 취소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미 소송이 제기된 선행처분을 다툴 소익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위법한 처분의 계속 반복의 위험이 있을 때, 그래서 법률적 해명이 필요할 때, 두 번째, 1년의 연속된 절차로서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요.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적법을 전제하고 있다. 적법을 전제해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으로 하자가 승계되는 관계라면 이미 소멸한 선행처분을 다툴 소익을 인정해 주겠다. 이 두 가지가 나중에 보면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해당 파트를 지나갈 때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건 지금 암기해 놓으세요. 답안지에 써야 돼요. 위법한 처분의 계속 반복의 위험이 있어서 법률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 1년의 연속된 절차로서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뭐를 전제? 적법을 전제해서 반대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관계라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만 해당돼도 이미 소멸한 선행처분을 다툴 소익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원자력 건설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1번, 2번 중에서.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원자력 건설 처분, 위법한 처분의 계속 반복 위험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 부지 요건에 대한 판단하고 최종 요건 판단까지 다 끝나면 1년의 연속된 절차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건설허가는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의 적법을 전제하죠. 그래서 만약에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 위법해서 하자가 있다면 그
그 하자는 최종 원자로 건설 처분에 승계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라면 이미 소멸한, 왜? 최종 처분이 나오면 즉 원자로 건설 처분이 나오면 부지 4년 승인은 독립된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소멸해 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소멸한 처분을 다툴 소익을 예외적으로 긍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협의 소익 파트에서 다시 하긴 하는데 이거는 지금 암기해놔야 돼. 답안지에 다 써야 되니까. 자, 이미소를 제기한 선행 처분의 유법성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지금 여기 나오네요. 우리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했다. 이건 연속된 절차로 이루어졌고 후행 처분이 선행 처분의 적법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된다면 이미 소멸한 선행 처분을 다툴 소익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소의 이익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이에요. 원고적 격에도 법률상 이익이란 단어를 쓰지만 협의 소익에도 법률상 이익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미 소가 제기돼서 계속 중인 경우 소송 자료와 심리 결과를 활용하는 게 소송 경제에 부합하는 거죠. 따라서 소익을 긍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자, 이거는 590제에도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